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국제사회 휴전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등에서 추가 공습에 나서 드론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력을 다해 헤즈볼라 공격에 나서겠다며 지상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건물 사이로 미사일 3발이 연달아 꽂힙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남부 다이의 아파트 한 동을 겨냥해 표적 공습에 나선 겁니다. 레바논 언론들은 이번 폭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حي شعبي وسكني بامتياز تعرض لإطلاق صواريخ من ضمن الهمجية اللي قائمة من خلال أسبوعين نحن عم نشهدها.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거점을 겨냥한 정밀 폭격으로 드론 부대 사령관 후세인 사루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루르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헤즈볼라의 드론 생산을 이끌며 이스라엘 공격을 수행했다고 이스라엘군은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휴전 제안을 일축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공습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사령관을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20일엔 헤즈볼라의 특수부대 지휘관 이브라임 아킬이, 지난 24일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 이브라임 무함마드 쿠바이시가 폭사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라파엘 방위산업단지를 겨냥해 로켓 수십 발로 대응했지만 대부분 요격당했습니다. 이른바 북쪽의 화살로 명명한 이번 작전에서 이스라엘군은 공습에 이어 전면전 채비도 마쳤습니다. 레바논 접경지를 담당하는 7기가 묘단 등은 지상전 훈련을 마친 뒤에 북부 국경에서 인접한 곳까지 탱크와 장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상전 전운이 임박한 가운데 레바논에선 피난민들의 탈출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된 지난 한 주 동안 레바논에서 사망자는 700명에 육박하고 9만여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본토 공격에 대응해 러시아군이 에너지 운송시설 등을 공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원 확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0조 원대의 대규모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사이렌 소리가 요란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지에 러시아군이 밤새 미사일과 드론을 날려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Подумала, що зараз буде взриватися дом, чи буде сильний пожар, і треба швидше вибігти на вулицю. Стало як зарево таке, видно стало дуже. 특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운송 시설에 대한 공습을 집중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발전 용량의 약 70%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군수물자를 가동하는 에너지 시설 공격은 전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정작 러시아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90% 이상은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우방국들이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На долю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приходится свыше 90%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экспорта России. При этом его физический объем,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тоже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нятно почему, практически сохранилось на уровне 2021 года.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고강도 제재에도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에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를 만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ve met with both Senate and the House, and thank you for the unwavering bipartisan support, and to all American people. Together, we have to win, and we will win. 때맞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79억 달러, 우리 돈 10조 4천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Russia will not prevail. Ukraine will prevail, and we'll continue to stand by you every step of the way. 특히 이번 지원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F-16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사거리 130km짜리 통합 원거리 무기 제이소 제공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승인할 계획은 없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맞서 북한과 함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의미를 잃었다며 우리에게 종결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외교 안보 책사가 한국 방위비를 GDP의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일본이 최근 방위비를 크게 올렸다며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처럼 GDP의 3에서 3.5%를 방위비로 써야 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인 우리나라가 GDP 3.5%를 방위비로 쓸 경우 20조 원 이상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We need our allies to pitch in.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of GDP in defense. You know, those numbers need to go to 3% or 3.5%, like the United States. So we can burden share with our allies.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을 더 요구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트럼프를 화나게 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끝낼 경우 트럼프 2기 한미 관계가 시작부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의원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야말로 동맹 가치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U.S. and South Korea will pay into their military partnership, you know, questions about U.S. troops on the peninsula, things like that.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tell that story about, you know, what these relationships mean. 김 의원은 공동의 이익과 번영은 협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전국의 자민당원과 당 지지단체 회원인 당원은 105만 명으로 어제 투표권을 행사했고 선거일인 오늘 국회의원 투표와 함께 전체 개표가 진행됩니다. 9명의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가 없어서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다만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방위력 증강, 야스쿠니 참배 등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인식을 기대하기 어려워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석유자원 탐사구역인 제7광구에 대한 한일 남부 대륙분 공동개발 협정의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이 약 40년 만에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985년 제5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40년 가까이 후속 회의를 중단했다가 오늘 도쿄에서 제6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위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공동위 개최를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고 협정 관련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6개가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또 한 차례 충돌을 했는데 이어서 예고됐던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엔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이 예정대로 상정됐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대상이었는데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 영구 장악, 현금 살포,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해왔던 여당은 야당이 부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규탄 대회를 열자 이를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싸잡아 비판했고,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될 이 시간에 민주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집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국회의장, 정말 이상한. 야당은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거수기 노릇만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 개혁 입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민생이면 국민 무시, 국민의힘 각성하라. 여야는 이어진 민생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해 7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안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러 가지 모욕적인 상황도 감내하면서 협상하고 협력해 주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오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각자 도생의 뺑뺑이를 도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뒤늦게 민생법안을 무더기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국회가 여러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예상과 달리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를 선출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후보와 달리 여당목 후보 선출안이 부결이 되자 반발하는 여당과 이에 맞서는 야당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해 7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본격적인 법안 처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본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통과됐지만 여당목 후보 선출안은 야당 반대표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안은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의원석에선 즉각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약속과 다른 결과라며 정회를 요청하자 당초에 약속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지금 이 진행이 됐으니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총의를 모아야 돼요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율투표로 나온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고 국힘에서 추천한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하는 자유 발언이 있었고요. 그 자유 발언에 의원들이 부결표를 단독으로 돌리고. 하지만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우원식 의장은 결국 본회의 진행을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은 좀 각별한 상황이니까 15분만 정의하겠습니다. 30여 분 뒤 본회의가 간신히 재개됐지만 국민의힘은 합의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공존할 수 있겠느냐며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당은 한석훈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권을 견제한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기꾼이라고 소리치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야는 이후 남은 법안 표결을 이어갔지만 상대에 대한 조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나쁘끄러운 모습을 연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달 16일 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군을 찾아 지역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한 대표는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참석을 시작으로 강화 지역을 두루 훑으며 유권자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한 대표는 선거일 전까지 부산 금정구와 전남 곡성군 등 당에서 후보를 낸 다른 재보궐 지역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불법적 행태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 간사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에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며 심 총장이 이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처분 방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만간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첫 정기 보고에서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향수, 화장품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뉘는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권고가 나왔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최 목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사건을 처분한다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불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다음 주쯤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선 당시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친인척들이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은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류 위원장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친인척과 지인에게 특정 보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친인척들은 류 위원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게 잘못의 본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당도 류 위원장과의 관계를 떠나 민원 자체의 공익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털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류 위원장과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허위 보도를 문제 삼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민원을 사주했다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들을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심위 직원들은
공익신고 9달 만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스스로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1년 반이 지난 보도에 집단 민원이 갑자기 들어온데 수상함을 느꼈고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유 위원장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직업인으로서 위원장의 비리를 알린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지만 양심에 따라야만 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불법과 불의를 목격했는데 이걸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저 자신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공익신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당이 오는 30일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유 위원장은 청구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이라는 제목부터 불공정한 청문회는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40분과 11시에 자사약을 쓰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고려대학 임직원들의 구속영장 심사가 각각 진행됩니다. 이 경찰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수사를 의뢰받아 고려대학의 불법 리베이트 협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네, 오전 10시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속한 보상금의 지연 손해금 270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맺었던 비밀 합의에 따라 747억 원을 받았지만 지연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내연녀에 대한 선고가 이뤄집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을 앞두고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무료 접종을 받게 됩니다. 또 다음 달 11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날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돼 방역당국은 동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과목 가운데 정형외과가 전체의 27.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고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 요천추, MRI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얼마 전 자연 임신으로 5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김준영, 사공혜란 부부 소식인데요. 동두천시는 국내 최초의 오둥이 출산에 시에 경사가 났다며 이들 부부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금 1,500만 원과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외에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모두 합치면 1억 7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 속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주에 25만 원만 내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인데요. 서울 서대문구는 내년부터 이곳의 기본 이용료를 9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입니다. 그리고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20% 감면된 200만 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축의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수 평크에 이어 2년째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대규모 초과 세수였던 점을 고려하면 4년 연속으로 세수 오차가 반복됐습니다.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8.1%, 지난해는 14.1%로 최근 4년간 평균 오차율은 12.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7.8%, 일본 7.3%, 독일 5.7% 등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오차율입니다. 배추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중국산 배추 수입 물량이 검역과 위생 절차를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정부의 창고로 들어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초도 물량 16톤을 중국에서 들여와 가락시장을 통해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의 작황 상황과 국내 수요에 따라 수입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과거 배추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0년부터 3년 동안 또 2022년에는 1,507톤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이번이 5번째입니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대부분 수출용 김장업체나 외식업체에 공급해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가짜 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를 넘어 해외 플랫폼의 위조 상품 유통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최근 가짜 상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해외 명품부터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마스크팩, 지역 특산품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응원봉입니다. 육안으로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지만 위조 상품은 정가의 10분의 1까지도 싸게 거래됩니다. 특허청이 최근 4년 동안 단속한 위조 물품은 모두 76만여 건. 지난 6월부터는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해 정품의 이미지와 가격, 리뷰를 학습시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미리 판매 중지된 건의 비율이 전체 판매 중지 건 중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통해 등록된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문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한 해외 직구 플랫폼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국내 월간 이용자 수는 18개월 만에 6배 이상 급증했고 해외 직구 규모도 5년 만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해서 위조 상품도 그에 따라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알리 물품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하기로 협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테무와 쉬인도 감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해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에 주소지 대리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판매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짝퉁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구매자들 스스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열려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내일 세종대로에서 불교도 대법회를 여는데 본 행사가 진행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광화문 교차로에서 세종대로 교차로까지 차도가 전면 통제됩니다. 또 전국 민중행동은 오후 3시부터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3시 50분부터 한강대로를 이용해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행사와 집회가 열리는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7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시작이 됐지만 연예계는 다양한 소식들로 여전히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이 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지만 하이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배우 한소희 씨는 또 여러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문제를 놓고서 갈등을 빚었는데 지금 좀 새로운 국면이 나타난 게 하이브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5일이었죠. 한 기자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하이브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하이브 측에서 본인이 쓴 기사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건데요. 뉴진스의 일본 앨범 판매량이 잘못됐다고 했다는 겁니다. 기자는 앨범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 홍보해야 할 그룹 뉴진스를 오히려 깎아내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기자가 일본 현지 앨범 판매량을 잘못 써서 수정을 요청한 것이며 자신들이 뉴진스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가스라이팅 발언에 대해서는 기자가 지분 2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경영권 찬탈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고 이 엔터업계에서는 제작자와 아티스트가 강한 유대 관계를 맺으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시도할 수 있다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관계자와 업무상 통화한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서 기자로서 심각한 업무 윤리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참 이 양측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와 별개로 앞서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마감 시한을 25일로 이제 막 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 25일은 지났고 하이브가 이를 거절했죠. 네, 맞습니다. 뉴진스가 이제 2주 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고 이때 이제 민 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하이브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뉴진스가 언급한 25일 당일에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도어의 그 대표 복귀는 거절하는 대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진스의 계약이 남은 향후 5년간 민 전 대표의 제작 참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앞으로 협의하자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사실 이 하이브의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재상 하이브 신임 대표이사가 어도어 사태에 대해 원칙대로 차분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뉴진스의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고발해서 법적으로도 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하이브가 이렇게 거부를 한 만큼 민희진 전 대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민 전 대표는 진정성 있는 제안이 전혀 없었다며 반발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임시 연장에 대한 결정은 하이브의 사안이기 때문에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뉴진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 복귀가 우선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이브가 나름 절충안이라면서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제안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이 대표직 복귀를 거듭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뉴진스 멤버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잖아요. 네. 하지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이미지 소모가 심해진다면 한창 활동해야 할 그룹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해당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배우 한소희 씨 얘긴데요. 한소희 씨가 개인사로 좀 홍역을 치른 뒤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좀 처음 드러냈다고요? 네, 한소희 씨가 경성 크리처 2의 제작 발표회로 공식 석상에 섰는데 네. 제가 직접 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소희 씨가 그동안 환승연애 논란, 어머니의 구속 논란 등으로 여러 가지 이슈에 휘말린 이후에 처음으로 서는 공식 석상이기도 하고 여전히 이 연예계에서는 가장 스타성이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취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출연진 중에서 홍일점으로 등장한 한소희 씨는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이 밝은 미소로 포토타임에 임했고 여러 논란 이후에 복귀하는 심경을 묻는 말에는 애둘러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소희 씨의 심경은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늘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일이 사실 저의 이런 공적인 일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2도 재밌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소희 씨는 워낙 솔직하고 또 꾸밈이 없는 성격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작품과 관련한 공식 석상이었던 만큼 그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 예. 앞으로의 작품 활동을 응원해 주기를 더 당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품 이제 발표회였잖아요. 또 네. 이 밖에 새롭게 이제 한소희 씨가 연기를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공개가 되는 작품이 넷플릭스의 경성 크리처 2인데요. 네. 시즌 1에 이어서 8개월 만에 공개가 되는 속편입니다. 시즌 1에서는 1945년 경성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됐지만 이번에는 2024년 서울로 그 배경을 옮깁니다. 예. 하지만 한소희 씨가 맡은 인물은 시즌 1과 같이 최욱으로 같습니다. 한소희 씨는 혼자서 오랜 시간을 견뎌왔을 캐릭터의 감정선에 특히 신경을 쓰면서 고난이도의 와이어 액션을 소화하는 등 새로운 연기 변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소희 씨는 올 하반기에 이 경성 크리처 2 말고도 영화 폭설로 스크린 데뷔도 앞두고 있습니다. 연이어 공개하는 작품들로 다시 배우의 입지를 굳히고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파경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할리우드 영화로 또 얼굴을 알린 네. 배우이기도 한데 배우 수연 씨가 5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요. 네, 배우 수연 씨가 그동안의 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연 씨는 지난 2019년 3살 연상의 사업가 차모 씨와 결혼해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혼 사유와 자녀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수연 씨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에 수연 씨가 출연하는 영화 보통의 가족 언론 시사회가 있었는데요. 이날 현장 관계자는 수연 씨의 이슈를 염두한 듯 작품과 관련된 자리이니 작품 관련 질문만 해달라고 취재진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마련된 간담회 자리라 배우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품의 주연 배우로 홍보 일정에 책임을 다했고 이 작품으로 10월 스크린에서 배우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연예계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대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호 단추 디자이너, 전 세계를 휩쓴 K만두의 어머니, 천만 영화의 마케터.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이 만든 브랜드는 한 번쯤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공한 브랜드 컨설턴트이자 기업인 노희영 대표의 이야기를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던 노희영 대표. 수학과 대학생 인턴십을 하던 중 돌연 디자인 스쿨로 편입하며 인생의 진로를 바꿨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학교 올 때 이렇게 입고 와. 사람들이 다 너무 멋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색깔에 뭔가 감각이 있는 애다. 제 진짜 그거 말 한마디 믿고. 이후 국내 최초 단추 디자이너로 명성을 높인 노 대표는 요식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메뉴였던 만두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너무 두껍고 기름이 많고 피가 두꺼워요. 중국 스타일로. 에어프라이를 하던 팬프라이를 하던 튀기든 삶던 가장 맛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링을 이길 수 있다. 잘 만든 영화 뒤에는 영리한 마케팅이 숨어 있다.
역대 최다 관객을 모은 영화 명량 홍보 때는 군장성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를 열어 입소문을 냈습니다. 90% 이상이 존경하는 장군을 쓰라 그러면 다 이순신 장군이에요. 당연히 부대로 돌아가서 야, 너무 재밌어. 명량 꼭 봐. 군인이라면 한번 봐야 돼. 해외에서는 한식붐이 일고 있지만 한식을 하려는 젊은이들은 줄고 있는 현실. 노 대표는 지금 한식 셰프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봉골레 파스타 만드는 거 대비 우리나라 칼국수로 보면 노력이든 훨씬 더 어려운데 해물 칼국수가 18,000원 이상 못 받을걸요. 유행을 따라가던 팔로워에서 트렌드를 창조하는 리더가 되기까지 200여 개 브랜드를 창조하며 스스로 브랜드가 된 노희영 대표의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만나보시죠. YTN 정유진입니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현재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둔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시면서 짙은 안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100mm가 넘는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는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2도, 청주 20.7도, 창원은 21.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의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 23도, 포항이 2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은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의 첫날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동해안에, 내일은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